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능이내 남매종 번출요의 부사의 보익생. 인생은 복잡하고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합니다. 망망대해, 번뇌와 망상의 거친 파도에서 벗어나 드넓은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려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려는 인간의 소망은 대장경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은 사바세계 곳곳에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길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사의 하루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새벽 3시, 도량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하늘과 육지, 바다를 깨우고 산사의 모든 생명이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부처에게 예를 다하고 불경의 독송 소리가 미명을 깨울 때면 새벽 예불은 그 시작을 알립니다. 경전의 독송은 부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의식입니다. 소리내어 경을 읽고 그 소리를 다시 듣는 동안 나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함께 경을 암송하는 대중과 하나가 됩니다. 삼라만상을 그대로를 실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실상 그 자체다 이 말이야. 그 자체로 그렇게만 본다면 분명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경전을 공부합니다. 경전 공부는 강의와 간경, 논강 등으로 나눠집니다. 마음의 눈으로 경을 보고 소리내어 읽고 해석하고 토론함으로써 부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와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입니다.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은 어디에 무엇에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당신에게 의지를 하기보다는 무한히 계속
계승되어져 내려갈 수 있고 발전되어져 내려갈 수 있는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의지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불교의 발생지 인도. 취재팀은 수도 델리의 국가기록 보관소에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for permanent preservation. These are also for the permanent preservations, but we are doing the like supply the soft copy to the scholar. 1931년 인도 카슈미르의 길기트 지방에서 발굴된 이 불경은 나뭇잎에 글자를 새긴 후 먹물을 먹인 폐역경입니다. 폐역경은 기원전 1세기 무렵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부처의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한 인류 최초의 불교 경전입니다. 이처럼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경장과 불교의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경과 율을 설명하고 해석한 논장을 모두 모아 집대성한 것을 우리는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This is Gilgit manuscripts. We call it Gilgit manuscripts, 6th century collection of manuscripts housed in National Archives of India. So this is one of our manuscripts, Vinayak Patika. This is written on birch bark. Okay, and this one is basically 6th century Gupta style writing, and these are the oldest manuscripts in India. 폐엽경은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방대한 양이 인도에 남아있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과 경전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 겐지스.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겐지스강. 기쁨과 슬픔, 고통과 환희도 영겁의 시간 속에서 무한히 흐르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엔 불교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샤르나티의 녹야원은 부처가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부처는 이곳에 도착해 6년간 함께 고행했던 5명의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축부전 법륜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 즉 인간이기에 겪는 괴로움을 말하며 팔정도는 괴로움이 소멸되게 하는 8가지 길을 뜻합니다. 부처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통해 팔정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으며 불교는 하나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샤르나티에는 전 세계에서 온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읽고 보았던 부처의 가르침을 이곳에서 느끼고 마음에 새기려는 것입니다. इस धम्म के स्तूप का बगल में भगवान बुद्ध ने आकर के उसके पहले बार प्रवचन दे दिया उसका पंचवक भिक्षु के लिए। ये प्रवचन देने के बाद में सबसे पहले बार भिक्षु बनाया, सबसे पहले बार उसका अरहत भिक्षु बनाया, धर्म दूत के लिए धर्म प्रचार करने के लिए उसका बनते लोग भिजवाया। 취재팀은 이제 부처의 탄생지 룸비니로 향합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었던 왕자 시다르타. 그는 왜 고향을 떠나 고행의 길에 나섰을까요? 부처는 기원전 5, 6세기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샤카족의 왕비인 어머니 마야 부인은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이곳 룸비니에서 시다르타를 낳았습니다. 무수 아래서 아무런 근심 없이 세상에 나온 시다르타. 태어나자마자 그는 외쳤습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7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평온케 하리라. 시다르타를 낳은 마야 부인이 처음으로 목욕을 했던 연못입니다. 목욕 후 연못에는 부처의 숨결을 닮은 하얀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안식처 룸비니를 찾은 행렬엔 열렬한 불교 신자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를 찬미하며 이곳을 찾았고 4개의 불탑과 1개의 석주를 세웠습니다. 석주에는 아소카 왕이 내린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왕이 재위 20년을 맞아 룸비니를 찾아 참배했으며 이것은 부처가 태어난 성스러운 곳이니 마을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So Lumbini today, it is not only a birthplace of Buddha, it is a place from where the peace begins. So it is a fountain of peace. Another interesting part of Lumbini today is it is not only for Buddhists. Even you have so many Hindu pilgrims here, even the Islam, they come and they pray here, even the Christian. So it is a fountain of all peace. 샤카족의 수도 카필라성. 왕자 시다르타가 살았다고 추정되는 곳으로 왕국의 건물과 성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시다르타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카필라성의 동문을 나와 길고 긴 깨달음의 여정에 오릅니다. 부처의 발자국, 불족적입니다. 보리수 아래서 득도한 시다르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내디딘 첫 번째 흔적입니다.
출가한 시다르타는 6년 동안 지독한 고행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범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드가야로 자리를 옮겨 보리수 아래에서 새롭게 수행을 시작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고자 애쓰며 수행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도를 깨친 부처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설법을 시작합니다. දෙතිස් මහා පුරුෂ ලකුණින් බබල බබලා මේ අම්මා ඉදිරියේ හිටගෙන ඉන්නේ. 말씀은 수행자를 깨우치고 일반 중생들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 아래엔 부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번성했던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즈기르로 가는 길입니다. 라즈기르는 부처와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리 왕은 부처의 적극적인 후원자였고 부처는 영축산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설법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칠엽굴입니다. 칠엽굴은 7개의 동굴이 나뭇가지의 잎처럼 이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가 열반에 들고 3개월이 지난 후 제자들은 이곳에 모여 부처의 설법을 되새깁니다. 이를 불전결집이라고 하며 최초의 결집은 바로 이곳 칠엽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처의 애제자 가섭을 필두로 500명의 제자가 모여 내가 들은 바는 이와 같다로 시작해 부처의 가르침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제자들의 결집은 모두 4번에 나눠 행해졌으며 3차 결집에 이르러 구전되던 부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불교 경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에 위치한 이곳은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상인들의 종착지였습니다. 국제무역의 도시답게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민족과 여러 지역의 특성이 융합된 다채롭고 독특한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사라진 인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불교 사원이 흩어져 있는 것도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히말라야의 바람이 지나는 곳,
동서남북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해발 5,000m에 펼쳐진 꽃의 계곡 누브라밸리. 세계에서 가장 넓고 깊은 지구의 심장입니다. 거칠고 험한 이 길을 따라 셀 수도 없이 많은 물건이 오가고 사람과 문화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 속엔 불교 경전도 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도시 시안. 서역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관문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진나라와 당나라의 수도로 중국 고대 문화의 요람인 시안은 13개의 왕조가 수도로 삼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고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안은 대장경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국제무역과 문화교류가 활발해서 대장경의 수입과 번역 전파가 다각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도 불경의 한역화에 공헌한 두 인물, 후진시대의 위대한 번역가 구마라집과 당나라 고승 현장의 활동 중심지도 이곳 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번역의 작업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5세기경에 이제 구마라집이 왔을 때는 그때 후진의 요흥이 소위 그 국가적인 어떤 번역 사업을 이제 벌립니다. 그때 중심은 역시 구마라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태종 때는 이 현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그 번역 사업을 일으킵니다. 시안 중심가에 우뚝 솟아있는 대안탑, 현장법사가 이끈 역경 사업의 상징입니다. 현장은 11년 동안 자은사에 머물며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높이 64m의 7층 구조의 대안탑은 승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했던 탑입니다. 현장은 우리에게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서역으로 구도의 길을 떠났고 돌아올 때 많은 양의 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를 순례할 당시 현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나란다에 머물며 불법을 공부했습니다. 수학생이 만여 명이 넘었던 나란다는 당시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이었습니다. 현장이 이제 나란다사에서 이제 수학을 하면서 실은 그 온갖 정보를 그 불교에 관한 어떤 정보, 불상이라든가 어떤 탑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산스크리트 사본에 대한 거라든가 그 나란다사에서 그 모든 실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란다사에 머무르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그걸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러. 그래서 현장이 어떤 뭐 산스크리트 어떤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의 어떤 근거지가 됐던 것이 실은 나란다 서사가 아니었느냐. 629년 현장은 황제의 금지령을 깨고 몰래 시안을 빠져나와 인도 순례의 여정에 오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과 파미르 고원을 지나 인도에 도착한 현장은 17년 동안 인도 각지를 떠돌며 불법을 공부하고 3천여 권의 책을 쓰고 불경과 각종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654년) 다시 시안으로 돌아오자 당태종은 크게 환영하며 그를 맞이했고 역경 사업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습니다. 현장의 불경 한역화 작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역경 사업이었습니다. 훗날 쏟아져 나온 필사본 불경도 현장에 한역 불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북송의 목판 대장경 조성은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 일본의 불교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경의 한역 작업 이후 제작된 수많은 필사 경전을 모아 정리한 목록서 개원 석교록입니다. 이 책 19권은 현존하는 경전 수를 1076부 5048권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훗날 대장경 조성의 기본틀로 이용됩니다. 일종의 대장경 계획서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귀족 문화와 진솔한 서민 문화가 공존했던 송나라. 송대의 문화가 다양했던 건 인쇄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서적의 대량 생산으로 누구나 책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북송이 세계 최초의 목판 대장경을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국가도서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제1의 자료 보고입니다. 이곳은 북송 대장경 혹은 개보 칙판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세계 최초의 목판 대장경 인쇄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북송 대장경은 971년부터 13년에 걸쳐 조성됐는데 베이징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이 대장경은 판각을 시작한 지 3년째인 개보 6년 973년에 봉칙조조, 즉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판 한 장은 23개의 행으로 구성되고 각 행은 14개의 글자로 집자되어 있는데 이는 북송 대장경의 특징입니다. 이 같은 형식의 목판이 모두 13만 개에 달하며 총 1079부 5048권의 불경을 집대성해 북송 대장경을 완성했습니다. 大概在唐代时期，雕版印刷术已经比较广泛的使用了，但是刻一部5000多卷的大藏经，这还是没有过的。那么北宋初年，天下安定了，开始由政府主持，政府有力量刻这部5000多卷的大藏经。 이 대형 사업이 마무리된 건 983년 태종 8년으로 이로써 중국은 처음으로
경율론과 성현 전기록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대장경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목판은 금나라의 침략으로 모두 소실되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5,000권이 넘는 인쇄본도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는 겨우 12권만 전해올 따름입니다. 북경 남서쪽 외곽에 위치한 팡산은 돌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14,000여 개의 돌에 불경을 새긴 방대한 양의 석경이 있습니다. 팡산 석경은 500년에 걸쳐 제작됐습니다. 석경을 새긴 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단단한 바위에 불경을 새김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부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而房山的特点，石刻，这个石刻就为了保存这个藏经啊。他的一个观念，为什么今晚要刻石经呢？经不灭，道已不灭。在这之前，中国有好几次法难，北魏太武帝啊，什么唐武宗啊等等啊，那纸的木头的烧了啊毁了。那么石经就是有这个意义，而果然这个意义很大。 북성이 목판 대장경을 완성하자 고려는 대장경을 들여오는 데에 공을 들입니다. 고려는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요청합니다. 송나라 역사서 송사 권 487에 따르면 고려 성종은 989년에 승려 여하를 보내 대장경을 청했고 3년 후 991년에 또다시 사신을 보내 대장경 수입을 시도합니다. 이를 고려사는 사신 한원공이 송나라에서 돌아와 대장경을 왕에게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원공은 북송대장경 481암 5048권을 들고 왔는데 이는 송나라가 세계 최초의 목판 대장경을 완성한 지 겨우 8년 후의 일입니다. 송과 고려는 북방 유목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교를 하고 있었고요. 또 고려에서는 그런 견제라는 차원보다도 또 송으로부터의 선진 문물, 예를 들자면은 국가 체제 정비와 관련되는 거라든지 불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하는 차원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건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 때의 일입니다. 이후 백제와 신라를 거쳐 발전을 거듭했고 고려에 이르러 불교 문화는 최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주적인 불교 전통이 있었기에 대장경에 대한 고려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북송의 대장경을 받아들인 고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1011년, 현종 10년 스스로의 힘으로 목판 대장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 작업은 1029년까지 이어졌고 잠시 중단됐다가 1046년 문종대에 이르러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1087년 마침내 고려 최초의 목판 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초조 대장경의 완성은 해인사 8만 대장경보다 200여 년 앞선 것으로 고려가 체계적인 불교 경전을 갖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당대의 과학기술, 학문과 문화적 역량이 송나라와 견줘도 뒤질 게 없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거란과의 전쟁 중에 왕실과 백성이 함께 대장경 조성의 대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약 5,000권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대장경은 이러한 역사의 경랑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불궁사의 응현 목탑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목탑입니다. 950년 요나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탑은 9층 높이에 키가 67m를 넘고 1층의 폭이 30m에 이릅니다. 철못을 사용하지 않은 건축 기법으로 중국 고건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탑엔 요나라가 만든 대장경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在木塔第4层主佛像的背部发现有一个圆洞，然后专家经过研究把它切开，在里面发现了这个辽代秘藏，有《妙法莲华经》第2卷，还有《神农采药图》，那么还有发现了很多的经书的残片。 요나라가 거란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 건 1031년. 북송 대장경은 물론 고려의 초조 대장경보다 늦게 조성됐습니다. 거란 대장경은 중원 계통인 북성 대장경과는 다른 북방 계통으로 28행 17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479함으로 경판을 완성한 후에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계속 보충해가면서 1054년에 완성했습니다. (1063년) 요나라는 그들의 대장경을 고려로 보냈는데 이를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에서 대장경을 보내왔다. 왕이 법가를 갖춰 타고 나아가 서교에서 맞았다. 그리고 문종은 거란 대장경을 당시 조성 중이던 초조 대장경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초조 대장경은 기본적으로는 중원계통의 개보측판 대장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후에 북방계통을 대표적인 거란 대장경인 이것을 참고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초조 대장경에서는 북송 개보측판 대장경이 원래부터 빠져있던 그러한 경전들을 대거 국내에 전래되고 있던 사본에 의거해서 추가 간행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완성된 초조 대장경은 481함 5048권으로 1087년에 작업을 완료한 후 수도인 개경 인근의 사찰, 현화사와 흥왕사 등에 보관됐습니다. 그러다 1200년을 전후에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집니다. 이규보라는 분이 1196년에 개경에서 상주로 오면서 남긴 그 시가 있습니다. 시 앞머리에 그 설을 붙여놨습니다. 약간의 그 설명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서 쉬고 어떤 길을 이용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초조 대장경판이 부인사로 이동된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남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그리고 지류인 그 오늘날 금호강을 따라서
팔공산으로 이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팔공산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호위하는 5개의 산 중 하나로 불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구의 지인산입니다. 천년고찰 부인사. 부인사의 역사는 7세기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조가 바뀌고 수많은 전쟁과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중요 고찰로서 그 위상이 드높았던 부인사는 험준한 산세와 더불어 북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라의 보물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현재의 부인사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소박한 사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부인사는 대규모의 잔경각을 보유할 만큼 팔공산을 대표하는 대가람이었습니다. 개경을 떠나 먼 길에 올랐던 초조대장경은 이곳 부인사에서 한숨을 돌리고 봉안처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32년 부인사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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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 전란 중 부인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은 초조대장경 목판을 보관하던 장경각으로 번져갔습니다. 초조대장경을 집어삼킨 화염은 가람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맙니다. 이 사건을 이규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고군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불경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불살라 없앴고 부인사에 소중히 모셔두었던 대장경판도 휩쓸려 해를 입었다. 윗대로부터 이어온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으니 나라의 대보를 잃었도다. 초조대장경 목판보는 그렇게 화염에 휩싸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대장경의 여정, 그 종착지는 일본입니다. 교토 남선사는 13세기에 천황의 별궁을 선종의 도량으로 건립한 일본의 국보급 사찰입니다. 남선사엔 5천여 권의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한 대장경과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불경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점은 상당한 양의 초조대장경 인쇄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선사가 보관하고 있는 초조대장경 인쇄본은 약 1,800권. 한국에 남아있는 것보다 6배나 많은 권수입니다. 칼끝이 살아있는 단정한 글씨에 한자 한자 나무에 새기고 마음으로 외우던 고려인들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유려한 선과 정교하고 세밀한 판각술이 당대 고려의 높은 판화 수준을 엿보게 합니다. 목판은 잿더미로 사라졌지만 인쇄본은 바다를 건너가 수세기 동안 낯선 땅 이곳 남선사에 보관돼 있었던 것입니다. 남선사가 대장경을 수집한 것은 14세기 무렵입니다. 초조 대장경 역시 이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수입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초조 대장경, 누구에 의해 어떤 길을 따라 여기에 오게 된 것일까요? 취재팀은 그 답을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대마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마도는 오랫동안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중개지 역할을 해온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서 취재팀은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초조 대장경 인쇄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대마도 역사민족 자료관은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위해 대반야경 초조본 600권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대반야경은 중생의 구제와 국가의 수호를 위해 널리 독송되는 불경입니다. 대장경의 맨 첫 부분에 대반야경이 배열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토 남선사에도 없는 오직 대마도에서 발견된 이 대반야경은 초조 대장경의 어떤 불경보다도 그 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
본말에 역경자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이 경전의 유래에 대해서 적어놓은 묵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이 경전은 일찍이 조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고려의 보물 초조대장경, 어떻게 이 작고 외진 섬에 왔던 것일까요?